2024년 2월 29세 청년 박진호는 단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2년 만에 걸려온 군 동생의 전화였습니다. 형, 3개월이면 빚 다 갚을 수 있어요. 진우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공항에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친구는 배신자였고 그곳은 하루 17시간 보이스피싱 강제 노동이 기다리는 지옥이었습니다. 176일간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시작합니다. 박진우, 29세. 2024년 2월 5일 저녁, 그는 서울 고시원 방에서 독촉 전화를 또 받았습니다. 빚 800만 원. 2년 전 회사가 부도나면서 실직한 후 생긴 빚이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진우는 어디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성호, 5년 전 군제 동기였습니다. 형, 나 성호예요. 오랜만이에요. 27세인 성호는 진우보다 2살 어렸지만 군대에서 가장 친했던 동생이었습니다. 전역 후 해도 자주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성호도 빚을 지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성호야, 어떻게 지냈어? 형, 저 지금 대박 났어요. 3개월 전에 캄보디아 가서 일하는데 벌써 빚 다 갚았어요. 진우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성호의 빚은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데? 카지노 VIP 고객 관리요. 한국 손님들 상대하는 거. 형, 월급이 1,000만 원이에요. 진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 좋은 자리가 어딨어. 형, 솔직히 말할게요. 여기 추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형 생각난 거예요. 형도 빚 있잖아요. 우리 둘 다 빚 갚고 새 출발해요. 성호가 보내온 증거 사진들을 봤습니다. 깨끗한 건물, 풍성한 식사, 그리고 은행 통장에 찍힌 800만 원. 진우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성호는 5년 동안 알아온 친구였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2024년 2월 8일, 진우는 인천공항에서 성호가 보내준 항공권으로 체크인했습니다. 5시간 후 푸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박진우라고 적힌 페트마들 든 남자가 있었습니다. 성호가 아니었습니다. 40대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박진우 씨, 나 김대리. 성호는 일정이 있어서 못 나왔어. 가자. 불안했지만 따라갔습니다. 낡은 승합차에는 이미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침묵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40분 후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낡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이건 카지노가 아니었습니다. 내려. 짐은 여기 두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50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권 내. 네? 여기 규정이야. 나중에 돌려줄게.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건넸습니다. 핸드폰도 빼앗겼습니다.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방에 2층 침대 4개, 이미 4명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밖에서 잠겼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였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이지? 친구 소개로 왔어? 네, 근데 여기가... 카지노는 무슨... 여긴 보이스피싱 하는 곳이야. 우리 다 속았어. 진우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녁 6시,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50명이 넘는 한국인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진우는 밥을 받아 앉았습니다.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성호였습니다. 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3개월 전의 사진의 밝은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형, 미안해요. 성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형, 저도 속아서 온 거예요. 그리고 형 데려오면 제 빚 탕감해준다고 했어요. 저도 나가고 싶었어요. 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배신당한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동생에게. 야! 이 자식아! 진우가 소리치자 김대리가 달려와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시끄러워. 밥이나 먹어. 성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요. 저도 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진우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친구의 배신, 빼앗긴 여권과 핸드폰, 갇힌 방, 50명의 절망한 사람들.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걸.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새벽 5시 30분, 요란한 호갈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 30분 안에 1층으로! 김대리의 고함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화장실엔 긴 줄이 섰습니다. 6시 정각 1층 작업장에 모였습니다. 컴퓨터 80대가 빽빽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이라 불리는 남자가 앞에 섰습니다. 새로운 놈들, 앞으로! 진호안의 5명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일한다. 한국에 전화 걸어서 돈 받아내는 거야. 보이스피싱이지?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범죄잖아요. 못해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원이 그 남자를 끌고 나갔습니다. 10분 후 돌아왔는데 경호원 혼자였습니다. 진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더 말 안 듣는 놈 있어? 자리 가서 앉아. 진우는 떨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에는 보이스피싱 대본이 놓였습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진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옆자리 남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강민이야. 나 3개월째야. 처음엔 나도 거부했는데 근데 강민이 옷을 덜쳤습니다. 갈비뼈에 시퍼런 멍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맞았어. 일주일 버텼는데 죽을 것 같더라. 결국 하게 됐지. 여기선 선택권이 없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본을 읽었습니다. 영원히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루 17시간,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빼고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진우의 지옥 같은 첫날이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이제 로봇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헤드셋을 끼고 한국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처음엔 양심에 찔렸지만 이제는 감정이 무뎌졌습니다. 안 그러면 미칠 것 같았으니까요. 건물에는 80명의 한국인이 갇혀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 CCTV, 그리고 항상 지키고 있는 캄보디아 경호원들.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조직 구조는 명확했습니다. 맨 위에 중국계 리 사장, 그 밑에 한국인 최 사장, 중간 관리자 김대리, 그리고 현지 경호원들, 그리고 밑바닥에 진우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월 17일, 진우가 온 지 열흘째 되는 날 3층에 있던 30대 남자가 새벽에 화장실 창문을 부수고 도망쳤습니다. 아침 점호 때 발각되었습니다. 최 사장은 즉시 경호원들을 풀었습니다. 점심 전에 그 남자는 붙잡혀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모든 사람을 1층에 모았습니다. 80명이 일제히 섰습니다. 다들 잘 봐라. 도망가면 이렇게 된다. 경호원들이 남자를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최 사장은 야구방망이를 들었습니다. 주저없이 남자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작업장에 울렸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최 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진우는 고개를 돌렸지만 김대리가 소리쳤습니다. 고개 들어! 다 봐! 남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바닥에 피가 고였습니다. 이 새끼 병원 데려가! 죽으면 곤란해! 최 사장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도망? 불가능해. 경찰도 우리 편이야.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 일 열심히 해서 빚 갚든가 새로운 놈 데려오든가. 알았지? 그날 이후 아무도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2월 23일 진우가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복도에서 성호를 만났습니다. 성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 나한테 좋은 방법 있어요. 핸드폰 하나 몰래 구했어요. 진짜? 새로운 애가 숨겨왔던 거요. 배터리 거의 없는데 한 통화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형네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요. 진우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회였습니다. 성호에게서 핸드폰을 받아 화장실로 갔습니다. 부모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캄보디아에.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대리였습니다. 이 새끼가! 김대리가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통화는 끊겼습니다. 진우의 머리를 벽에 밀쳤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사장님, 이 새끼 핸드폰 갖고 가족한테 전화했습니다. 최 사장이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했어? 경찰에 신고하라고요. 최 사장은 비웃었습니다. 한국 경찰이 여기까지 올 것 같아? 네 부모도 어디 있는지 모를 텐데. 김대리, 저 새끼 3일 금식, 독방! 3층 끝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양동이만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물만 마셨습니다. 배가 고파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진우의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걱정하실까요? 3위로 나왔을 때 진우는 3kg이 빠져 있었습니다. 걸을 힘도 없었습니다. 강민이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괜찮아? 형, 저 정말 바보예요. 아니야, 나도 처음에 시도했어. 근데 안 되더라. 여기선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 그날 이후 진우는 더 순종력이 되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양심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안 그러면 살 수 없었으니까요. 3월 초, 어느 날 최 사장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내 빚 빨리 갚고 싶지 않아?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있어. 친구나 가족 중에 누구 한 명만 데려와. 그럼 빚 전액 탕감하고 한국 보내줄게. 진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못합니다. 왜? 어차피 다른 놈들이 데려올 건데 너만 손해야. 그래도 못합니다. 최 사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그럼 평생 여기 있어. 진우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이 말했습니다. 너한테도 제안했구나. 나도 한 달쯤 됐을 때 받았어. 거절했지. 근데 거절해도 계속 압박해. 언젠가 굴복하게 만들려고. 형은 어떻게 버텼어요? 버티는 게 아니야. 그냥 매일 죽고 싶은 걸 참는 거지. 3월 중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에 5명에서 10명씩. 그중 반은 친구 지인 소개였고 나머지 반은 다른 방법으로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새로운 27세 청년이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형, 여기 진짜 월급 1,000만 원 받나요? 너 어떻게 왔어? 텔레그램에 해외 취업 광고 보고 왔어요. 리조트 호텔 매니저 구한다고. 면접 보고 바로 합격했어요. 진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긴 그런 곳 아니야. 보이스피싱 조직이야. 우리 다 속은 거야. 그 청년의 표정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광고 올린 사람도 여기 갇힌 사람이야. 강제로 시켜서 올리는 거야. 친구 소개로 온 사람은 또 다른 친구 데려오라고 하고 광고 보고 온 사람은 광고 올리라고 하지.
피해자가 피해자를 만드는 거지.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 청년은 울면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제 친구를 어떻게 속여요! 김대리가 무표정하게 그를 끌고 갔습니다. 시끄러워! 안 하면 일주일 굶는다! 진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철창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자유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진우가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성호는 고등학교 친구까지 데려왔습니다. 복도에서 만났을 때 성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형, 제가 6명을 데려왔어요. 6명이요. 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저 죽고 싶어요. 진우는 성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성호야, 죽으면 안 돼. 우리 살아남아서 여기서 나가야 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하지만 성호의 눈빛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4월 중순. 진우가 캄보디아에 온 지 2달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건물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간부들이 급하게 사무실을 드나들었고 최 사장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점심시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큰일 났대. 한국 정부가 대규모 단속 들어온다는 소문이야. 진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구출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정보가 이미 새 나갔대. 조직 고위층들이 다 알고 있어. 같은 방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들은 얘기로는 캄보디아 정치 구조가 워낙 복잡하대. 여당이 엄청 세고 그쪽 라인 있는 조직들은 단속 전에 미리 다 빠져나간대. 통보를 받는 거지. 잡히는 건 라인 없는 약한 조직들 뿐이래. 진우는 불안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라인 없잖아. 그래서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로 도망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요? 민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엔 베트남에 이런 조직이 많았대. 근데 단속 심해지니까 다 캄보디아로 왔고 지금은 라오스나 미얀마로 넘어가고 있대. 국경지대를 이용하는 거야. 한 나라에서 수사 들어오면 바로 옆 나라로 넘어가는 식이지. 진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오후 최 사장이 모든 사람을 모았습니다. 80명이 작업장에 섰습니다. 다들 들어. 일주일 안에 여기 떠난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압박 넣고 있어. 캄보디아 당국도 뭔가 보여줘야 하니까 단속할 거야. 근데 걱정 마. 우리는 라오스로 간다. 거기가 훨씬 안전해. 지시대로만 따라. 또 이동이었습니다. 진우는 절망스러웠습니다. 라오스는 캄보디아보다 더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오스로 가면 더 빠져나오기 힘들 거야. 국경지대라 통제가 더 심할 거고. 그럼 지금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경계가 삼엄해. 오히려 이동할 때가 기회일 수도 있어. 혼란한 틈을 타는 거지. 진우는 강민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동 과정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건물이 급변했습니다. 작업 시간이 줄고 짐 정리 시간이 늘었습니다. 컴퓨터가 철거되고 서류가 상자에 담겨 트럭으로 실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층에 있던 20명이 갑자기 풀려난 것입니다. 걔네는 실적 좋았던 애들이야. 가족이 돈 보냈거나 간부들이랑 친한 애들. 조직이 이동할 때는 인원 줄여야 하니까 일부를 풀어주는 거지. 우리 같은 애들은 해당 없어. 강민의 말에 진우는 분노했습니다. 돈이나 연줄이 있으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4월 20일, 이동 이틀 전 리 사장이 처음으로 건물에 나타났습니다. 중국계 50대 남자였습니다. 비싼 정장에 금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덩치 큰 경호원 4명이 뒤따랐습니다. 리 사장이 중국어로 뭐라고 말하고 최 사장이 통역했습니다. 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오스 시설은 여기보다 훨씬 좋다. 열심히 일하면 빨리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문제 일으키면 용서하지 않겠다. 리 사장의 칼 같은 눈빛이 모두를 훑었습니다. 진짜 보스였습니다. 4월 22일 새벽 4시 이동 날이었습니다. 마당에 낡은 버스 3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한 버스에 30명씩 지정된 버스로 가. 진우는 2번 버스에 탔습니다.
강민과 민석도 같은 버스였습니다. 성호는 3번 버스에 탔습니다. 멀리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호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세 대가 일렬로 움직였습니다. 앞뒤로 SUV가 호위했습니다. 완전히 죄수호송이었습니다. 버스는 비포장 도로를 달렸습니다. 흔들림이 심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지평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2시간 후 버스가 잠시 멈췄습니다. 화장실 휴게소였습니다. 10분이다. 화장실 가고 싶은 용은 가. 도망 생각은 하지도 마. 경호원들이 다 지키고 있어. 진우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밖은 이미 더웠습니다. 30도는 넘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말로 경호원들이 사방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프놈펜을 우회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시내에 있었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북쪽을 향했습니다. 라오스 국경 방향이었습니다. 강민이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우야, 준비해. 뭐요? 국경 넘기 전에 지회가 있을 거야. 그때 우리 도망가자. 민석이도.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망설였습니다. 형,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알아. 근데 라오스 넘어가면 정말 끝이야.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기 위한 도박이었습니다. 오후 5시. 버스는 국경에서 2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 멈췄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한 휴게소였습니다. 허름한 식당과 몇 채의 집만 있었습니다. 30분이다. 밥 먹고 화장실 다녀와. 진우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강민과 민석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90명이 동시에 내리니 혼란스러웠습니다. 강민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쪽 뒤에 숲이 있어. 식당 뒤쪽으로 가면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지금이야. 진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당에 들어가 밥을 급하게 먹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김대리는 통화 중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강민이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식당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쓰레기장 너머로 숲이 보였습니다. 뛰어! 강민이 달렸습니다. 진우와 민석이 뒤따랐습니다.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서! 들켰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경호원들이 쫓아왔습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흩어져! 강민이 소리쳤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진우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자유를 향해 달렸습니다. 진우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발목이 비틀렸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진우는 방향을 바꿔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소리가 조금 멀어졌습니다. 진우는 큰 나무 뒤에 숨어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탈출한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한국 대사관을 찾아야 합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진우는 마을로 다가갔습니다. 집이 10채 정도였습니다. 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현지인 남자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진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Help. Help me, please. 진우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진우는 전화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호금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받았습니다. Help! I am Korean! I need help! 상대방이 캄보디아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계속 영어로 외쳤습니다. I am kidnapped! Please send police!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진우는 안도했습니다.
30분쯤 지나 마을 입구에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진우는 경찰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Please help! I am Korean! 경찰 2명이 내렸습니다. 진우는 그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한 명이 무전기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경찰이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하게 잡았습니다. No! No! What are you doing?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를 경찰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진우는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30분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그 휴게소였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세 대의 버스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 대리와 경호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대리가 경찰차로 다가왔습니다. 경찰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봉투를 건넸습니다. 진우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경찰이 조직과 한패였습니다. 돈을 받고 자신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경찰이 차문을 열었습니다. 김 대리가 진우를 끌어냈습니다. 이 새끼가 도망갔다고? 김 대리가 진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호원들이 진우를 버스로 끌고 갔습니다. 2번 버스 제일 뒷좌석에 앉혔습니다. 양옆에 경호원이 앉았습니다. 1시간 후 또 다른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강민이 끌려 나왔습니다. 강민도 붙잡힌 것입니다. 강민은 저항했지만 심하게 맞고 3번 버스에 실렸습니다. 민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것일까요? 밤 10시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민석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도망쳤을까요? 진우는 그러길 바랬습니다.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국경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라오스였습니다. 캄보디아를 벗어난 것입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희망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새벽 2시쯤 버스가 멈췄습니다. 도착했다. 모두 내려! 김 대리의 소리에 진우는 비틀거리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큰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던 건물보다 훨씬 컸습니다. 4층 건물 3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 경비초소, 완전한 요새였습니다. 앞마당으로 모여! 90명이 마당에 섰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최 서장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리 서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중국인 간부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이곳은 훨씬 큰 조직이었습니다. 모두 잘 들어라. 오늘 3명이 도망쳤다. 2명은 잡았다. 한 놈은 아직 못 잡았지만 곧 잡을 것이다. 여기서 도망가는 건 불가능하다. 라오스도 똑같다. 경찰도 우리 편이고 마을 사람들도 다 우리한테 돈 받는다. 도망자 신고하면 보상금 준다고 했다. 최 서장이 손짓했습니다. 도망친 새끼들 앞으로 나와! 경호원들이 진우와 강민을 앞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90명 앞에 무릎을 꿇였습니다. 진우는 떨렸습니다. 너희가 본복이다. 최 서장이 야구방망이를 가져왔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강민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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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진우 차례였습니다. 너도 맞을래?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망이가 내려왔습니다. 등에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또 맞았습니다. 진우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병원 데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최 서장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진우와 강민을 끌고 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진우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옆에는 강민이 있었습니다. 현지인 의사가 주사를 놓았습니다. 준통제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며칠인지 모릅니다. 하루에 한 번 밥과 물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문이 열렸습니다. 김대리였습니다. 일어나! 이제 일 시작해! 진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은 거대한 작업실이었습니다. 캄보디아보다 3배는 컸습니다. 컴퓨터가 200대는 넘어 보였습니다. 사람도 엄청 많았습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인, 베트남인도 보였습니다. 여기가 메인 작업실이다. 1동은 한국인, 2동은 중국인, 3동은 베트남인. 넌 여기서 일한다. 진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보이스피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더 큰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라오스는 캄보디아보다 훨씬 더 빠져나오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진우는 절망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5월이 되었습니다. 진우가 캄보디아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라오스에서 보낸 시간은 3주였습니다.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하루 17시간 노동, 감시, 폭력. 하지만 진우는 살아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오스 시설은 캄보디아보다 훨씬 컸습니다. 세 동에 총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CCTV는 더 많았고 경호원도 더 많았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3층 복도에서 성호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성호는 더 수척해졌고 눈빛은 원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형, 성호야, 괜찮아?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죽으면 안 돼. 형,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쳤는지 아세요? 6명이에요. 6명. 다 저 때문에 여기 왔어요. 형도 저 때문에. 성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 진짜 미안해요.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진우는 성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성호야, 너도 피해자야. 너도 속아서 온 거잖아. 우리 살아남아야 해. 여기서 나가서 이 조직을 고발해야 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불안했습니다. 성호가 정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6월 초, 건물 안 분위기가 또 이상해졌습니다. 간부들이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규모 구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동시에 압박을 넣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직도 움직였습니다. 6월 10일 최 사장이 발표했습니다. 일부 인원이 미얀마로 이동한다. 오늘 저녁에 출발한다. 진우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자신도 포함될까요? 그날 저녁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50명이 미얀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명단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홍은 명단에 있었습니다. 진우는 급하게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성호를 찾았습니다. 성호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성호야! 형, 너 미얀마 가? 네, 명단에 있어요. 진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얀마는 라오스보다 더 깊은 곳이었습니다. 성호야, 거기 가면 더 힘들 거야.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성호는 울먹거렸습니다. 형, 저 정말 미안해요. 제가 형을 여기 끌고 왔잖아요. 성호야, 그만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살아남아야 해. 형도 살아남아요. 꼭. 둘은 포옹했습니다. 그것이 성호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성호를 태운 버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6월 15일. 그날은 평소와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작업 시작. 진우는 헤드셋을 끼고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작업장 입구로 무장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라오스 경찰이었습니다. 뒤에는 한국인들도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완장을 찬 사람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었습니다. 작업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저항했지만 제압되었습니다. 최 사장과 김 대리가 체포되었습니다. 진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구출작전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저희는 한국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진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4개월 만에 구출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경찰이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2층과 3층에서도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강민도 있었습니다. 강민은 다리를 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강민을 껴안았습니다. 형, 우리 살았어요. 그래, 우리 살았다. 총 73명의 한국인이 구출되었습니다. 중국인 45명, 베트남인 32명도 함께 구출되었습니다. 진우는 대사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최성호요. 일주일 전에 미얀마로 갔어요.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최성호. 여기 명단에 없네요. 미얀마로 이동했다면... 직원은 말을 흐렸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성호는 구출되지 못한 것입니다. 한 경호원에게 물었습니다. 미얀마로 간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경호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우가 다그쳤습니다. 말해요, 제발! 경호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국경 근처. 그 이상은 몰라요. 진우는 절망했습니다. 성호는 미얀마 어딘가에 갇혀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구출된 사람들을 버스에 태웠습니다. 라오스 경찰이 호송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보호를 위한 호송이었습니다. 버스는 비엔티안으로 향했습니다. 6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음식과 물을 나눠줬습니다. 진우는 4개월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의료진이 점검했습니다. 진우는 12kg이 빠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등의 멍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우는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어떻게 속아서 왔는지, 조직의 구조, 범행 수법, 경찰 유착,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 증언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미얀마로 간 사람들은 구출할 수 있나요? 형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정세가 불안정해서 협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핵심 간부들은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리 사장을 비롯한 큰 손들은 미리 정보를 입수한 것 같습니다. 결국 큰 손들은 도망간 것입니다. 잡힌 건 중간 관리자들 뿐이었습니다. 6월 18일,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비엔티안 공항에서 진우는 다른 구출자들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73명이 함께 귀국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라오스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성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수백 명이 갇혀 있습니다. 4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4년 6월 18일 오후 3시, 진우가 캄보디아로 떠난 지 132일 만이었습니다. 4개월하고 10일, 평생처럼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진우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괜찮아, 진우야.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진우를 안기었습니다. 진우는 부모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호처럼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남아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것을. 귀국 후 일주일, 진우는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영양실조 치료와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몸은 점점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최 사장의 얼굴, 방망이 소리, 비명 소리.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국제범죄수사대 소속이었습니다. 진우는 자세한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조직의 구조, 주요 인물들, 범행 수법,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 증언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물었습니다. 성호는 어떻게 됐나요? 제 친구 최성호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미얀마로 이동한 조직원들을 추적 중인데 정세가 불안정해서 수사 협조가 어렵습니다. 그럼 조직은요? 다 잡혔나요? 형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부만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건 중간 관리자급이에요. 리 사장 같은 핵심 간부들은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미리 정보를 입수한 것 같습니다. 진우는 분노했습니다. 결국 큰 손들은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제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조직들이 라오스로 그리고 미얀마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경지대를 이용해 단속을 피하는 겁니다. 한 나라에서 수다 들어오면 바로 옆 나라로 넘어가는 시기지요. 진우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조직을 잡아도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7월 초, 진우는 퇴원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남아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보도였습니다. 한 전문가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베트남에 많았죠. 단속이 심해지니 캄보디아로 왔고 지금은 라오스와 미얀마로 계속 이동 중입니다. 특히 국경지대가 문제입니다.
한 나라에서 수사 들어오면 국경만 넘으면 되니까요. 진우는 화면을 봤습니다. 전문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권력과의 유착도 큰 문제입니다. 라인 있는 조직들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빠져나가고 연줄 없는 작은 조직들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이유죠. 진우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겪은 지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8월, 진우는 용기를 내서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장 믿었던 군 동기의 말을 믿고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월급 1,000만 원, 3개월이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았죠. 하지만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루 17시간 보이스피싱 강제노동, 폭력, 감금. 탈출을 시도하면 경찰이 오히려 조직에 돈받고 우리를 다시 넘겨줬습니다. 진우는 카메라를 보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든 텔레그램 광고든 절대 믿지 마세요. 고수익 일탈이는 없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해외 취업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우면 가족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처럼 되면 빠져나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되자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가족이 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도 찾아달라고. 진우는 그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피해자 가족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9월,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미얀마에서 일부 조직이 적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호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무너졌습니다. 성호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옥토버. 진우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악몽도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성호를 생각했습니다. 성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살아있기는 할까? 어느 날 피해자 가족 모임에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오빠가 2달 전에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갔다가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그녀에게 조언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대사관에 알리라고.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빠도 지금쯤 어딘가에 갇혀 고통받고 있을 거라는 것을. 같은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인 12명이 구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진우는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성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강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 뉴스 봤어요? 12명 구출됐다더라. 성호는 아직도. 그래, 민석이도. 둘은 침묵했습니다. 민석인 탈출 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네, 형. 진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저 별빛 아래 어딘가에 성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수백 명의 한국인이 동남아 국경지대 어딘가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진우는 오늘도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강연장에서, SNS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성호처럼 아직도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 132일간의 지옥을 겪은 진우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도 이러한 범죄 조직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국경지대를 옮겨다니며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과의 유착, 정치권과의 연결무인의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힘 있는 조직들은 정보를 미리 입수해 빠져나가고 연줄 없는 작은 조직들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이며 정치권과 경찰의 부패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도움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고수익 해외 취업 기회가 온다면 제발 의심하십시오. 친구의 소개라도 그럴듯한 회사 이름이 있다고 해도 절대 쉽게 믿지 마십시오. 진짜 좋은 일자리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강요당하고 있고, 누군가는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누군가는 탈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진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